북한 권력의 심장부에서 노래하던 한 여인. 리설주의 여동생이라 불렸던 그녀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년 뒤 세상이 몰랐던 충격의 탈북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방송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동강이 흐르고 봄이면 모란봉의 진달래가 피던 그곳이 제 고향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한 게 저희 집안은 그래도 북한에서는 좀 사는 편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시당 간부셨으니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집안 배경이 곧 운명입니다. 저희는 평양 중구역 창전거리에 살았습니다. 아파트 10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저희는 5층에 살았어요.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없었고 전기도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들어왔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나은 편이었죠.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평양이 제일 낫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는 무역회사에 사무원으로 배치받았습니다. 당시 26살이었는데 다른 처녀들이 공장이나 농장에 가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간부라서 운이 좋구나 싶었어요. 배급도 다른 집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쌀이 석 달에 한 번씩은 나왔고 옥수수나 감자로 때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절 제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생활총화 준비하고 7시에 출근해서 8시까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인사 올리고 그 다음 사상 학습 시간이 1시간, 그리고 나서야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회사 식당에서 강냉이밥에 된장국 한 그릇 먹고 저녁 6시에 퇴근했죠. 퇴근하면 또 생활총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그때 5살이었는데 참 귀여웠습니다. 퇴근하면 엄마 하고 달려와서 안기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은 기계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했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녁이면 가족이 둘러앉아 밥 먹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조선중앙방송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명절 때는 어머니 댁에 모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손맛이 좋으셔서 김치도 잘 담그시고 두부도 직접 만드셨어요. 추석 되면 송편도 빚고 설날에는 떡국도 끓이셨죠. 그때만큼은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 할아버지가 이 나라를 지키셨다는 말씀을 하시며 자랑스러워하셨어요.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령님 은혜, 당의 품 이런 말만 들으며 자랐으니까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난방이 안 돼서 손발이 얼어 터지고 병원에 가도 약이 없어서 그냥 돌아오는 날이 많았거든요. 아버지가 간부인데도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일까? 하는 작은 의문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문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2년 가을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그만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셨고 저는 정신없이 이웃집 전화를 빌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 시절 우리 집에도 전화가 없었거든요. 평양 적십자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북한에서는 제일 좋다는 병원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약도 부족하고 장비도 제대로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 당 간부입니다. 뭐든 해주십시오. 제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간부라도 소용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중국에서 구해오려면 미국 돈으로 1,000불은 있어야 합니다. 1,000불이라니.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날부터 미친 듯이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친척들한테 빌리고 아버지 친구분들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장마당에 나가서 집에 있던 물건들도 다 팔았습니다. 어머니의 금반지도 팔고 제 결혼반지도 팔았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뛰어다녔지만 500불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나마도 브로커가 중국 약을 구해오겠다고 가져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기를 당한 겁니다. 저는 그날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점점 말라가셨어요. 영양제도 제대로 못 맞으셨습니다. 병원에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죽 끓여다 드렸지만 아버지는 거의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저를 불러 손을 잡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귀를 바짝 떼야 들을 수 있었어요. 미양아, 아버지 말 잘 들어라. 너희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충성했지만 나라는 나를 버렸구나. 약 한 알 구할 수 없는 나라가 무슨 인민의 나라냐. 미양아, 내 딸만이라도 살려라.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68세셨습니다. 6.25 전쟁 때도 살아남으시고 힘든 시절을 다 견뎌내신 분이 약 한 알 못 구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장례식장은 쓸쓸했습니다. 아버지가 간부셨지만 국가에서 도와준 건 거의 없었어요. 관도 우리가 돈 주고 샀고 장례 비용도 다 우리가 부담했습니다. 조문 오신 분들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말만 하고 얼른 돌아가셨어요. 눈치가 보였던 거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간부고 뭐고 다 소용없구나. 이 나라에서는 사람이 사람 대접을 못 받는구나. 제가 태어나서 배웠던 모든 것, 수령님의 은혜, 당의 품, 그 모든 게 거짓이었구나.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10살 된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왜 돌아가셨어? 약이 없어서란다.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인데 왜 약이 없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순수한 눈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이 아이만큼은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아버지의 죽음은 저에게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집 생활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제일 먼저 배급이 끊겼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쌀이 나왔는데 이제는 석 달에 한 번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나와도 옥수수나 감자였습니다. 회사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간부 딸이라고 눈치를 안 줬는데 이제는 사소한 일에도 지적이 들어왔어요. 동무 사상학습대 졸았소? 아니, 그게 아니라. 간부 집안 출신이 모범을 보여야지. 이게 무슨 꼴이오? 저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대들었다가는 더 큰일이 날 테니까요. 북한에서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정치범 수용소 가는 게 한순간입니다. 2013년 겨울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난방이 안 돼서 집안이 얼음장 같았어요. 연탄을 사려고 해도 돈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이불을 3장씩 덮고 잤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추워요라고 하면 제 품에 꼭 안아주며 조금만 참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밤에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왔어요. 불법이지만 안 그러면 얼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 장마당에 나가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김치를 팔고 제가 바느질로 만든 옷을 팔았어요.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서 장사를 하면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었죠. 어느 날은 단속반에 걸렸습니다. 동무, 장사 허가증 있소? 허가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뺏겼습니다. 그날 번 돈 전부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오?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답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딸이 12살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더군요. 너는 대학 가기 힘들 거다. 아버지가 기술자면 성분이 안 좋아. 성분. 북한에서는 집안 배경을 성분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 아버지가 뭘 했는지에 따라서 대학도 가고 직장도 배정받죠. 우리 남편은 기술자였어요. 당 간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딸이 좋은 대학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6.25때 싸우셨고 아버지는 당 간부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기술자라는 이유로 제 딸이 미래가 없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2014년 봄 딸아이가 학교에서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상교육 시간에 김정은 원수님 말씀을 외우다가 한 줄을 틀렸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딸을 교무실로 불러서 1시간 동안 혼냈대요. 내 집안이 원래 간부 집안이었지.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냐? 딸아이는 그날 밤 제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엄마,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혼나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웃들은 도와주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감자를 몰래 갖다 주시고 아랫집 할머니가 옥수수 가루를 나눠주셨어요. 우리도 다 힘들지만 서로 도와야지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같은 처지끼리 서로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딸의 미래가 없다는 걸. 이 나라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절대 나아질 수 없다는 걸.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창문을 꼭 닫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여보, 우리. 2014년 가을, 우리 부부는 가장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도 남편과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딸아이를 재운 후 촛불 하나 켜놓고 둘이 마주 앉았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중국에 있는 제 사촌이 연락이 왔소. 남편의 사촌형은 10년 전에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장사하러 갔다가 그냥 눌러 앉았다고 들었어요. 그분이 몰래 편지를 보내왔는데 중국에서 브로커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돈만 있으면.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탈북. 그건 생각만 해도 무서운 단어였어요.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 가는 겁니다. 가족 3대가 다 끌려가는 거죠.
하지만 여기 남아있으면 딸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오? 오빠는? 제 어머니는 70이 넘으셨고, 오빠는 군 장교였습니다.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향이 미안하오. 하지만 우리 딸만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소? 나중에 잘 되면 어머님과 형님도 모시고 올 수 있을지 몰라.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 얼굴이 보였어요. 명절 때마다 송편 빚어주시던 그 손길, 제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해 주시던 모습, 오빠와 어릴 때 같이 놀던 기억들, 다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딸의 15살 생일날이었어요. 케이크도 없고 선물도 없는 초라한 생일이었지만 딸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행복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를 이 지옥 같은 곳에 둘 수는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여보, 합시다. 나갑시다.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돈을 모아야 했어요. 브로커한테 주려면 중국 돈으로 3천 위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물건을 다 팔았습니다. 결혼 때 받은 이불, 텔레비전, 냉장고. 냉장고는 어차피 전기가 안 들어와서 쓸모가 없었지만요. 남편은 밤마다 몰래 일을 더했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모아서 장마당에 팔았어요. 석 달 동안 모은 돈이 2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조금 모자랐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어요. 그리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어느 국경이 느슨한지, 언제 순찰대가 적은지. 남편이 중국 사촌한테 편지를 보내서 물었고, 장마당에서도 몰래 정보를 샀습니다. 해산 쪽 두만강이 그나마 건너기 쉽다는 걸 알았어요. 가장 힘든 건 어머니한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아시면 말리실 테고 아시면 어머니도 연좌제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출발 전날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방 출장 좀 다녀올게요. 열흘쯤 걸릴 거예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하시며 손수 만든 김치를 싸주셨어요. 우리 손녀 잘 챙기고.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포옹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어머니가 눈치채시면 안 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 묘소에 들렀습니다. 잡초를 뽑아드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합니다. 딸을 살리러 갑니다.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평양거리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대동강, 모란봉,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 다시는 못 올지도 모르는 이 고향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2015년 4월 15일 밤. 우리 가족은 평양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해산으로 가는 기차였어요. 딸아이에게는 여행 간다고만 했습니다. 진실은 국경을 넘은 후에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걸 걸었으니까요. 기차는 이틀을 달렸습니다. 해산에 도착한 건 4월 17일 새벽이었어요. 역에서 내려 브로커가 알려준 곳으로 갔습니다. 낡은 집 한 채였는데 문을 두드리니 40대쯤 되는 남자가 나왔어요. 암호를 말하니까 안으로 들여보내 주더군요.
일행이 3명이요. 돈은 준비했소? 우리가 모은 돈을 다 건넸습니다. 남자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밤 11시에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때까지 쉬시오.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집 작은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밥도 못 먹고 물만 조금 마셨어요. 긴장돼서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얘야, 우리 중국으로 간다. 그리고 한국으로 갈 거야. 거기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다 할 수 있어.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중국요? 그럼. 할머니는요? 삼촌은요? 나중에 꼭 모시고 올게. 지금은 우리가 먼저 가야 해. 알았지? 딸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15살 아이가 느꼈을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밤 11시, 브로커가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어요. 달도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조용히 소리 내지 말고 따라오시오라고 속삭였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산길이었는데 돌부리에 자꾸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젊었을 때도 아니고 40이 넘은 몸으로 산을 타려니 숨이 찼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줬고 저는 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4월인데도 물이 차가웠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저 건너편이 중국이요. 물이 허리까지 차니까 조심하시오. 소리 내면 초소에서 들어요. 절대 조용히. 순찰대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이요, 뛰시오.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얼음장 같았어요. 발이 저려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무서워요라고 울먹였어요. 저는 딸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조금만 참자.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이 차가운 강을 건너려니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딸 생각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대였습니다. 브로커가 엎드리시오. 하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엎드렸어요. 입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숨을 참았어요. 딸아이도 떨면서 참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가까이 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소서. 북에 계신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순찰대가 못 본 거예요. 브로커가 빨리 가시오.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뛰었어요. 딸아이가 돌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아야. 작은 비명이 나왔어요. 저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15살이지만 제가 안기에는 무거웠어요. 하지만 엄마의 힘은 무서운 겁니다. 딸을 안고 강을 건넜습니다. 마침내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어요. 우리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안았어요.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빨리 가야 합니다. 여기도 위험해요 했으니까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조선족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중국 동북 지방 연길이라는 곳이었어요. 새벽 5시쯤 도착했는데 작은 집 한 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시오.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공안이 순찰 돕니다. 공안. 중국 경찰을 말하는 겁니다. 탈북자를 잡으면 다시 북한으로 보낸대요. 그럼 우리는 정치범 수용소로 직행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사흘을 그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밖에도 못 나가고 큰 소리도 못 냈어요. 딸아이가 답답해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조선족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60살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밥과 반찬을 가득 들고 오셨습니다. 아이고 고생들 했네. 같은 핏줄인데 어떻게 모른 척하겠나. 일단 배부터 채우게. 그 아주머니 손맛이 우리 어머니와 똑같았어요. 된장찌개에 김치, 그리고 따뜻한 쌀밥. 얼마 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밥인지 몰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뭘. 같은 조선 사람끼리 도와야지. 내가 교회 목사님한테 말씀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게. 그렇게 우리는 조선족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셨어요. 좀 더 안전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중국 어디에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곳은 없었어요. 언제 공안이 들이닥칠지 몰랐으니까요. 저희는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신분증 없이 산다는 건 유령처럼 사는 겁니다. 병원도 못 가고 정식 직장도 못 구해요. 딸아이는 학교도 못 갔습니다. 15살 아이가 하루 종일 집에만 갇혀 있어야 했어요. 엄마, 나 공부하고 싶어요. 학교 가고 싶어요. 딸의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북한을 벗어났는데 여기서도 제대로 공부를 못 시키다니.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어요.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왔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일만 시켰대요. 중국 사람들보다 임금도 적게 받았습니다. 저는 조선족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설거지만 했어요. 손이 트고 피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나마 조선말이 통하는 곳이니 감사했죠. 어느 날 단속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늘 밤 공안이 온대. 탈북자들 잡으러. 우리는 급히 짐을 싸서 다른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렇게 3달 동안 집을 5번이나 옮겼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경찰만 봐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시장에 가도 혹시 누가 신고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중국어를 못하니까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웠어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일자리도 구해주시고 위험할 때마다 숨을 곳도 마련해 주셨어요. 일요일마다 예배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국으로 보내주소서. 딸아이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소서. 반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중국에서는 미래가 없다는 걸. 딸아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남편은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야 하는데 험하고 위험합니다.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저는 남편을 보았고 남편도 저를 보았어요. 그리고 딸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답니다.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중국에서의 반년은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악몽을 뚫고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2015년 가을,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이 연결해 주신 분들의 도움으로 중국을 벗어나기로 했어요. 목적지는 태국이었습니다. 태국에 가면 한국 대사관이 있고 거기서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가야 합니다. 길이 험합니다. 버스도 타고 걸어서도 가야 해요. 열흘은 걸릴 겁니다. 10년 전 같았으면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40이 넘은 나이에 그 먼 길을 간다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도 딸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중국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버스를 15시간 탔어요. 좁은 자리에 몸을 구겨넣고 앉아있자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는 제 어깨에 기대어 잤고 남편은 졸지도 못하고 창밖만 바라봤어요.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여기부터는 걸어야 합니다 했어요. 산길이었습니다. 정글 같은 길을 하루 종일 걸었어요. 풀이 무성해서 뱀이 나올까봐 무서웠습니다. 엄마, 다리 아파요. 조금만 더 가자. 저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신발도 다 닳아서 발바닥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걸었어요. 밤에는 정글 한가운데서 잤습니다. 브로커가 불 피우면 안 됩니다. 순찰대가 봅니다 해서 그냥 땅바닥에 누워 잤어요. 추웠습니다. 벌레도 많았어요. 모기가 얼굴을 물어뜯었지만 참았습니다. 사흘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마을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태국 방콕까지 가는 버스였어요. 버스 안에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소서. 딸아이가 한국 땅을 밟게 해주소서. 방콕에 도착한 건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자동차도 많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어느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이틀 쉬세요. 그 다음에 이민국에 가서 자수해야 합니다. 자수. 우리가 불법 입국자라고 스스로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태국 경찰이 우리를 잡아가고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한국 대사관에서 도와준대요. 혹시 북한으로 보내지는 않나요? 아닙니다. 태국은 우리를 한국으로 보내줍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잘못되면 어쩌나. 이틀 후 이민국에 갔습니다. 경찰관들이 우리를 조사했어요. 태국말을 못하니까 통역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우리 사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경찰이 뭐라고 태국말로 물어봤고 통역이 우리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중국에서 뭘 했느냐? 가족은 북한에 있느냐? 온갖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 딸 이야기, 북한에서의 삶, 두만강을 건넌 이야기, 중국에서 숨어 지낸 이야기. 다 털어놨어요. 조사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흘 동안 이민국 유치장에 있었어요.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말에 안심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한국 대사관 직원분이 오셨어요.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우리를 보며 웃어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비행기표 준비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다니. 우리 딸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니. 일주일 후 우리는 방콕 공항에 섰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겁니다. 딸아이가 처음 보는 비행기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저게 비행기예요. 진짜 하늘을 날아요. 그래, 이제 우리도 날아가는 거야. 자유의 나라로. 비행기가 하늘로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저는 구름 너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딸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언젠가 꼭 다시 만날 겁니다. 우리의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우리 가족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걸어 나오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는 간판을 보는 순간 정말로 여기가 한국이구나 실감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6.25 때 지키려고 싸우셨던 그 나라. 제가 평생 꿈꿔왔던 그 자유의 땅에 드디어 발을 디딘 겁니다. 공항 직원분들이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진짜 탈북자인지 확인한다고 했어요. 한 달쯤 걸렸습니다. 질문도 많았고 북한에서의 삶을 증명해야 했어요.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요. 그 다음엔 하나원에 갔습니다.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을 배우는 곳이에요. 석 달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한국말 배우고 컴퓨터 배우고 취업 교육도 받았어요. 제일 신기했던 건 물건이 넘쳐나는 거였어요. 하나원 식당에 가면 밥이며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처음에는 많이 담았다가 남기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톨도 남기면 안 되는데 여기는 남겨도 되니까 적응이 안 됐어요. 어느 날 편의점에 갔습니다. 24시간 문을 연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밤 11시에 불이 환하게 켜진 가게라니. 북한 같으면 전기도 없어서 캄캄한 시간인데요. 라면도 있고 과자도 있고 음료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많은 물건들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지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 진짜야. 여기는 자유로운 나라니까. 하나원을 나와서 우리는 서울 근처 작은 동네에 집을 얻었습니다. 원룸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나오고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졌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했어요. 난방이 되니까요. 제일 놀란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컴퓨터로 세상의 모든 걸 볼 수 있다니요. 처음에는 북한 소식을 찾아봤어요. 평양 거리가 화면에 나오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곳에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오빠가 살고 있는데 말투가 달라서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합니다라고 하는데 남한 사람들은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장을 보러 시장에 가면 얼마예요? 라고 물어야 하는데 자꾸 얼마입니까? 라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금방 알아챘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어요?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지 않았거든요. 음식 맛도 달랐어요. 남한 음식은 좀 달았습니다. 북한 음식이 더 짰거든요. 하지만 김치 맛은 비슷했어요. 그게 신기했습니다.
남과 북이 나뉘어도 김치만큼은 똑같구나 싶었어요. 딸아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6살에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습니다. 진도도 다르고 친구들과 말도 안 통하고. 하지만 아이는 적응이 빠르더라고요. 1년쯤 지나니 완전히 남한 아이처럼 됐어요. 저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주방 일을 돕고 있어요. 남편은 공장에 다닙니다.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자유롭게 일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가끔 북에 계신 어머니 생각에 밤을 새웁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실까? 밥은 드시는 걸까? 건강하실까? 오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통일이 되면 고향 땅을 다시 밟고 싶습니다. 대동강을 보고 모란봉에 올라가고 아버지 묘소에 절하고 싶어요.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고 오빠와 소주 한잔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더는 두만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저는 40여 년을 북한에서 살아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밥 먹을 자유, 말할 자유, 생각할 자유.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요. 우리 딸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고 있어요. 친구들도 사귀고 꿈도 꾸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제대로 선택했구나. 목숨 걸고 나온 보람이 있구나. 오늘도 저는 기도합니다. 북에 계신 어머니와 오빠가 건강하시기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통일이 되기를. 자유. 그것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